아빠, 빨리 그 사람 재산 파악해. 이혼하면 반은 우리 거잖아. 복도 구석에 숨어 저는 딸과 남편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재혼 가정 10년, 저는 그 집에서 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친정에서 좀 도와주세요. 하버드 유학 자금이 필요해요. 5억을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올리는 딸. 당신 친정에서 좀 아이 교육비는 우리가 책임져야지. 제 돈을 자기 돈인 줄 아는 남편.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10년간 제가 침묵했던 진짜 이유를.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대학도 못 나왔으면서 건축 이야기에 왜 끼어드세요? 그 말이 식탁 위로 떨어졌을 때 저는 손에 쥔 국자를 그대로 멈췄습니다. 뜨거운 김이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 열기보다 더 뜨거운 건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였습니다. 오늘도 저녁 준비는 제 몫이었습니다. 주방 조리대 위에 놓인 도마 위로 칼날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파를 썰어내고 냄비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올랐습니다. 15년째 반복하는 이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밥 다 됐어? 거실에서 들려오는 태욱의 목소리. 저는 대답 대신 밥그릇을 꺼내 밥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쌀알들이 그릇 안으로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묘하게 제 심장 박동과 겹쳐졌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넘어가겠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식탁을 차렸습니다. 엄마, 저 먼저 먹을게요. 준호가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20살 대학생인 준호는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은 미안함과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똑바로 쳐다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준호야. 제 대답에 준호는 고개만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곧이어 민서가 나타났습니다. 딸칵. 높은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다가왔고 명품 가방을 든 민서가 식탁으로 걸어왔습니다. 의대생 5학년인 민서는 오늘도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단정한 치마, 그리고 제가 한 달 생활비로도 사지 못할 목걸이가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교수님이 하버드 의대 편입 이야기 하시던데요. 민서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태욱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자랑스럽다. 태욱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를 볼 때는 한 번도 짓지 않던 그런 미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반찬을 식탁 가운데로 옮겼습니다. 김치, 나물, 생선구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저 당연한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태욱이 숟가락을 들었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동안 젓가락 소리만 들리던 식탁에 민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오늘 뉴스 봤어요? 강남에 새로 짓는다는 복합문화센터요. 디자인이 진짜 별로더라고요. 건축가가 해외 유학파라던데 저 수준으로 MIT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MIT라는 단어에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요즘 건축이 다 그렇지 뭐. 태욱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국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 속 어딘가를 지나갔습니다. MIT라. 참 오래전 일이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기능성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게 더 중요해요. 아마 그 건축가도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거예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보다는 불쾌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대학도 못 나왔으면서 건축 이야기에 왜 끼어드세요?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만큼은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민서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빠 사실이잖아요. 우리 새엄마 고졸이시잖아요. 민서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습니다. 태욱은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힐끗 보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신경 써야지. 괜히 어려운 이야기는. 괜히라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나섰나 봐요. 제 대답에 민서는 만족스러운 듯 다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밥만 먹었고 태욱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며 주방 창문 너머로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찬물에 그릇을 헹구는 동안 손끝으로 전해지는 차가움이 제 정신을 깨웠습니다. 10년. 저는 이 집에 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32살에 재혼해서 이제 42살이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한 번도 제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저는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으며 거실 책장을 바라봤습니다. 책장 맨 윗칸에는 해외 건축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두꺼운 책들,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MIT 로고가 새겨진 파일 하나. 언젠가는 보여줘야 할 날이 오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책장에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저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빗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서는 제가 대학도 못 나온 줄 알고 태욱은 제가 경제관념도 없는 줄 압니다. 이 집이 누구 명의인지도 제가 매달 받는 통장에 얼마가 찍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손바닥을 천천히 펴고 그 위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이 손으로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건물의 뼈대를 설계하고 공간의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거지와 청소를 하는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드러나게 될 테니까. 비는 계속 내렸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친정에서 좀 보태주시면 안 돼요? 제 의대 등록금이 모자라는데. 민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젖은 손을 그대로 멈추고 천천히 수건으로 닦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게. 여보, 내 친정에서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태욱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부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들은 제가 다가와도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 목소리는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대보다는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학기 등록금이 좀 부족해서요. 어머니 친정에 여유분이 있으시면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빌려주다. 그 단어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민서야,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아이 교육비는 우리가 책임져야지. 당신도 이 가족 일원이잖아. 태욱이 제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어요. 알아볼게요. 제 대답에 민서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의 작은 금이 보였고 그 금을 따라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랬나. 문득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32살의 저는 장례식장에서 막 나온 참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저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빈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적막함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거리던 거실, 창밖으로 보이던 회색 하늘, 그리고 아무도 없는 식탁. 그때 태욱을 만났습니다. 건축 프로젝트 현장에서 시공사 부장으로 일하던 그는 제게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힘드시죠?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 온기가 제게는 절실했습니다. 석 달 후 태욱이 제안했습니다. 지우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카페 창가 자리에서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게는 두 아이가 있어요. 민서와 준호. 아이들이 엄마가 필요해요.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믿었습니다. 가족. 다시 가족을 가질 수 있다면. 네. 좋아요. 제 대답에 태욱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태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민서가 15, 준호가 10살이에요. 애들이 안정될 때까지 당신 일은 잠시 접어두는 게 어떨까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일을요? 네. 아이들이 새엄마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이 집에 있어주면 애들도 안심할 것 같아요. 태욱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카페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들이 움직이고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잠시만이면 돼. 알겠어요. 아이들이 안정되면 다시 시작하면 되죠. 제 대답에 태욱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 제가 행복해요. 그렇게 저는 건축가를 그만뒀습니다. MIT 석사 학위증은 서랍 깊숙이 넣었고 국제 건축사 자격증도 함께 넣었습니다. 싱가포르 공모전 당선 트로피도 해외 건축사무소 명함도 모두 상자에 담았습니다. 잠시만 쉬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천장의 금이 여전히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아이들은 안정되지 않았고 저는 여전히 전업주부였습니다. 민서는 저를 엄마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태욱은 더 이상 제게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잠시가 10년이 되었네.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재 책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책장 맨 위 칸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인 그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안에는 싱가포르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콘도 세 채의 등기부등본, 매달 찍히는 임대료 입금 내역, 그리고 현재 시가평가서, 80억. 손가락으로 숫자를 천천히 따라가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머니 친정에서 좀 보태주시면 안 돼요? 민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친정이라. 저는 서류를 다시 파일에 넣고 책장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제 친정이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남긴 게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부모님은 강남에 상가 건물을 남겼고 분당에도 건물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 건물들에서 매달 3천만 원의 월세가 들어왔고 저는 그 돈으로 이 집을 샀습니다. 태욱은 이 집이 자기 집인 줄 압니다. 자기 월급으로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 부동산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알게 되면 놀라겠지. 저는 책장을 닫고 천천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민서와 태욱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어머니 친정은 별로 여유가 없나 봐요. 아무것도 안 주시던데. 그러게. 처음부터 기대를 안 했어야 했나. 그들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속 어딘가를 식혔습니다. 괜찮아. 컵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비추는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구인지. 저는 조용히 컵을 씻으며 혼자만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침묵이 언젠가는 깨질 날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도. 아빠, 빨리 그 사람 재산 파악해. 이혼하면 반은 우리 거잖아. 그 말이 들렸을 때 저는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귀가 먹을 듯 요란하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 밑에 떨어진 리모컨을 찾다가 우연히 서재 문틈 사이로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서야, 목소리 좀 낮춰. 태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에 쥔 리모컨을 그대로 놓고 천천히 복도 쪽으로 몸을 이동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서재 문 옆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왜요? 어차피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요. 민서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아빠는 왜 이렇게 소심해요? 어머니가 뭘 안다고요?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이 경제관념이 있겠어요? 민서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에 제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아빠, 솔직히 말해봐요.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돼요? 이 집도 아빠 명의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은 내 명의야. 그건 확실해. 태욱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내 명의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이혼하면 위자료만 좀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법적으로 재산 분할이. 에이, 아빠. 어머니가 뭘 가져가겠어요. 10년 동안 집에서 밥이나 하고 산 사람이. 민서의 말에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보다 아빠, 회사 일은 괜찮아요? 들키면 안 되는데. 순간 제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걱정 마. 조금씩 빼돌렸으니까 눈치채기 힘들어. 태욱의 목소리는 나직했습니다. 그래도 총액이 얼마라고 했죠? 12억 정도. 12억?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서야, 내 의대 등록금이랑 유학 준비금이 만만치 않아서 어쩔 수 없었어. 아빠, 고마워요. 제가 하버드 가면 아빠한테 효도할게요. 민서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무릎이 떨리고 심지어 턱까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횡령, 12억, 이혼, 재산 분할.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색이 마치 제 가슴 속을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10년간 느껴왔던 불안감이 이제야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용할 대상이었고 언젠가 버릴 존재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욱과 민서는 밖에 나갔고 준호는 학교 동아리 활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서재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태욱의 회사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명함, 회의록. 두 번째 서랍에는 가족 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다. 민서와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 태욱의 첫 번째 부인과 찍은 사진. 저는 그 사진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녀는 사랑받았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낯선 통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한 파란색 표지의 통장. 저는 그것을 집어들고 펼쳤습니다. 통장 안에는 입출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고 큰 금액이 출금되었습니다. 회사명의 계좌에서 이체. 손가락으로 글씨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입금액은 수천만 원 단위였고 출금은 억 단위였습니다. 의대 등록금, 유학준비, 개인 투자. 중얼거리며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사채 이자 5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횡령한 돈으로도 모자라 사채까지 썼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고 조용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핸드폰을 들고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최은희, 20년 지기 친구, 대학 동기이자 변호사인 그녀. 저는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은희야, 시간 있어? 만나서 상담 좀 하고 싶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너 목소리 이상해.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사무실로 와.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은희의 법률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인테리어가 보였고 은희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최은희 변호사, 가사 및 재산 전문.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와. 은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낀 그녀는 20년 전 대학 시절과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앉아. 커피 줄까? 아니, 괜찮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희는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아. 저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몰래 복사해온 태욱의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이것 좀 봐줘. 은희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거 횡령이야. 명백한 횡령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금액이 12억이라고? 은희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서의대 등록금이랑 유학준비금으로 쓴 것 같아. 지우야. 은희가 서류를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심각해. 형사처벌 대상이야. 알아. 그리고 너 이혼 생각하고 있지?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희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지우야, 10년 전에 내가 뭐라고 했어. 재혼 계약서 쓰자고 했잖아.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미안해. 그때는. 괜찮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은희는 책상으로 가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우야, 내 자산 현황 정리해봐. 싱가포르 콘도, 친정 상가, 로열티 수입, 전부 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회사 주식 7%도. 뭐? 은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친구 명의로 우회 취득했어. 5년 전에. 미쳤어? 왜 그런 것까지? 혹시 모를 일이잖아.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은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제대로 해보자. 10년간 참았으면 됐어.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잡을 때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그 빛이 눈부셨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꽃이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10년간 꺼져 있던 그 불꽃이 이제야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태욱과 민서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렇게 믿게 내버려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홀로 서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은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며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은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아침 식사를 마친 태욱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그래. 저녁은 제 시간에 챙겨줘. 태욱은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시선 한 번 주지 않는 그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은희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녀는 이미 회의실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파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커피 2잔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앉아. 오늘 할 일이 많아. 은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간 모아둔 서류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야? 은희가 봉투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응, 전부 다. 봉투에서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은희는 조용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지우야, 너 진짜 대단하다. 첫 번째 서류는 싱가포르 콘도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콘도 3채. 시가총액 80억. 은희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읽었습니다. 27살 때 국제 공모전 당선되고 나서 투자한 거야. 그때는 가격이 싸서 3채를 살 수 있었어. 지금은 엄청나게 올랐겠네. 매달 임대료만 1,000만 원씩 들어와. 제 대답에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부모님께서 남기신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강남 상가 하나, 분당 상가 하나. 시가 총 30억. 월세 수입 3천만 원. 은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잘하셨어.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든든한 유산을 남겨주셨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고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국제 공모전 로열티 계약서였습니다. 싱가포르 복합문화센터 설계 로열티. 연 2억 원. 계약 기간 20년. 은희가 서류를 읽으며 입을 벌렸습니다. 이게 벌써 10년째니까 총 20억이 들어온 거네. 정확히는 23억. 이자 수입까지 합치면. 제 대답에 은희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너희 남편이 이걸 알았으면 기절했을 거야. 그러니까 모르게 한 거지. 저는 봉투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야? 은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태욱 회사 주식 증서. 지분 7%. 친구 명의로 우회 취득했어. 현재 시간은
약 15억. 은희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야, 너 정말 대단해. 10년 동안 이걸 다 준비해 왔어? 준비라기보다는 그냥 관리해 온 거야.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저는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긴장된 어깨를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은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싱가포르 콘도 80억, 친정상가 30억, 로열티 누적 23억, 회사 주식 15억, 총 148억, 집까지 합치면 160억 정도 돼. 집도 4명이야? 당연하지. 재혼 전에 내가 산 거야. 등기부등본 확인해봐. 은희는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 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은희는 노트북을 열고 파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학력 증명도 준비해야지. 이미 준비했어.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MIT 졸업장 원본과 국제건축사 자격증, 그리고 국제공모전 수상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며 감탄했습니다. MIT 건축학 석사, 국제건축사, 싱가포르 공모전 당선. 10년 전에 서랍에 넣어뒀던 거야. 왜 진작 보여주지 않았어? 은희의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보여줄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들은 관심도 없었고, 나도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됐어. 제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횡령 증거는? 태욱 통장 사본이랑 회사 계좌 이체 내역 확보했어. 그리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아빠, 빨리 그 사람 재산 파악해. 이혼하면 반은 우리 거잖아. 민서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걱정 마. 어차피 여기 집도 4명이고. 태욱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은희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이것까지 녹음했어? 2주 전에 몰래 녹음한 거야. 완벽해. 이혼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거야. 은희는 노트북에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단계별로 진행하자. 어떻게? 먼저 가족회의에서 학력 공개. 민서가 무시하는 순간을 노려서. 그 다음은 재산 공개. 진명의 싱가포르 콘도 전부 보여줘. 그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횡령 증거 제출. 회사 주주 신분도 그때 밝혀. 은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수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10년이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어.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당했어. 지우야. 이제 그들에게 보여줄 거야. 내가 누구인지.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너는 이길 거야. 법은 준비된 자의 편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10년 전 이 하늘 아래서 저는 모든 것을 접었습니다. 건축가라는 이름도, MIT 석사라는 타이틀도, 국제 공모전 수상자라는 자부심도.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다시 꺼낼 시간이야. 가방 속에는 10년간 숨겨두었던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고 그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무기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그림자가 평소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미국 의대 편입하고 싶은데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민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주방에서 과일을 씻고 있었습니다. 찬물이 손끝을 스치고 사과의 매끈한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저는 천천히 수건으로 손을 닦고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소파에는 태욱과 민서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하버드 의대 편입 안내 책자가 펼쳐져 있었고 민서는 그 위에 손가락을 올리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봐요. 하버드 의대 편입하면 제 미래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겠지. 우리 딸이 하버드를 가다니. 태욱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아, 여보. 민서가 하버드 의대 편입을 준비하고 있어. 태욱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버드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대보다는 당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입 준비하려면 돈이 좀 필요해요. 학비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5억 정도요. 5억. 제가 그 숫자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네. 어머니 친정에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민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강요가 숨어 있었습니다. 태욱이 거들었습니다. 여보, 내 친정에서 좀. 아이 교육은 가족이 함께 책임져야 하잖아. 저는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의 책자를 바라봤습니다. 하버드 의대. 붉은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민서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내가 가려는 하버드 의대. 캠브리지에 있지? 네, 그렇죠. 민서가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캠퍼스, 나도 잘 알아.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서가 저를 쳐다봤고, 태욱도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매주 MIT에서 그쪽으로 건축 세미나 들으러 갔거든.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민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MIT요? 응. MIT 건축학과. 내가 석사 과정 다닐 때.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를 내려놓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학력 증명서. 저는 봉투를 열고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MIT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는 졸업장. 박지우. 메스터 오브 아커텍처. MIT. 제가 읽어내려갔습니다. 민서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국제건축사 자격증. 세 번째 서류. 싱가포르 국제건축 공모전 당선 증서. 복합문화센터 설계. 네 번째 서류. 한국건축학회 우수상. 저는 서류를 하나씩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민서는 입을 벌린 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태욱은 손을 떨며 졸업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MIT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박지우, 2002년 입학, 2004년 졸업. 전액 장학생.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왜 지금까지, 왜 말 안 했냐고? 저는 민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가 궁금해한 적이 없으니까. 민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년 전 내 아버지가 부탁했어. 아이들이 안정될 때까지 일을 접으라고. 나는 그 말을 믿었어.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무소를 그만뒀어.
MIT 동문들의 연락도 끊었어. 국제 프로젝트 제안도 다 거절했어. 태욱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가족을 위해서라고 했죠.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제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10년간 쌓인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났어요. 민서는 25이 됐고 준호는 20살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투명인간이에요.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제도 너는 내게 말했지.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이 경제관념이 있겠어요? 라고. 민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건축 이야기에 왜 끼어드세요? 라고 했고,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끼어든 게 아니야. 건축은 원래 내 분야였어.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거리며 시간을 알렸습니다. 태욱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나는 몰랐어요. 당신이 MIT를 몰랐다고요? 저는 태욱을 쳐다봤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으면서요? 태욱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민서야, 하버드 가고 싶으면 가. 하지만 내 돈으로는 안 돼. 왜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내가 왜 5억을 줘야 해?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MIT를 나왔다고요? 태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제가 봉투를 들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27살에 이미 국제 공모전에서 당선됐어. 그 상금으로 싱가포르에 부동산을 샀고, 지금도 그 로열티를 받고 있어.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집. 저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야. 재혼하기 전에 내가 산 거야.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면 알 거야. 태욱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10년 동안 당신 월급으로 살았다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내 부동산 수입으로 살았어요. 제 말에 태욱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복도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10년간 가만히 있었던 건 내가 무식해서가 아니야. 너희를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이야. 뒤에서 민서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드러낸 지금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핸드폰에 은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때? 잘 됐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1단계 성공. 다음 준비할게.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가슴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은 어제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식탁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태욱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사하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밤새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태욱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낮았습니다. 무슨 얘기요? 저는 식탁 앞에 섰습니다. 태욱이 일어서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당신이 MIT를 나왔다는 것도 건축가였다는 것도. 그래서요? 하지만 여보. 태욱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학위가 뭐가 중요해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저는 그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이 집도 내. 아니, 당신 명의라고 했지만 결국 내 월급으로 10년 동안 관리비 내고 생활비 댔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태욱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학위가 좋아도 지금은 전업주부잖아요. 돈을 버는 건 나예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현실을 봐요, 여보. 태욱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 가구, 자동차, 민서 등록금, 전부 내 월급으로 해결한 거예요. 당신은 그저 집안일만 했잖아요. 저는 가방을 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가요? 태욱이 뒤따라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서랍을 열고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 10년간 정리해온 모든 것이 담긴 파일. 거실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울렸고 태욱은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재산 목록이에요.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서류. 이 집 등기부등본. 소유자 박지우. 취득일 2014년 3월. 태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혼하기 1년 전에 제가 샀어요. 전액 현금으로. 그럴 리가. 등기부등본은 거짓말을 안 해요.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싱가포르 콘도 등기부등본. 새 채. 2005년 취득. 서류를 펼치자 영문으로 된 문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현재 시가 총 80억 원. 매달 임대료 1,000만 원씩 들어와요. 태욱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80억? 이건 제가 27살 때 국제 공모전 상금으로 투자한 거예요. 그때는 싸서 새 채를 살 수 있었어요. 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정 유산 상가 건물. 강남 한 채, 분당 한 채. 이건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시가 총 30억. 매달 월세 수입 3천만 원. 태욱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당신은 10년 동안 당신 월급으로 살았다고 생각했죠? 저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통장 내역이에요. 통장을 펼치자 매달 찍히는 금액이 보였습니다. 싱가포르 임대료 1,000만 원, 상가 월세 3천만 원, 로열티 수입 2천만 원. 매달 6천만 원이 들어와요. 6천만 원? 태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월급이 월 500만 원이죠? 10년 동안 총 6억 정도 벌었을 거예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10년 동안 72억을 벌었어요. 그 돈으로 이 집 관리비를 냈고 생활비를 댔고 민서 학원비도 냈어요. 태욱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말이 돼요. 증거가 다 여기 있으니까.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건축 로열티 통장이에요. 통장을 펼치자 마지막 페이지에 잔액이 보였습니다. 현재 잔액 23억 원. 태욱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민서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서가 눈이 퉁퉁 부은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민서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민서야. 태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민서야, 내가 어제 물었지. 내 친정이 가난하냐고. 민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난하지 않아. 내 총 자산은 약 160억 원이야. 160억?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싱가포르 콘도 80억, 상가 30억, 로열티 누적 23억, 이 집 12억,
기타 자산 15억. 저는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너희가 쓴 돈, 전부 내 돈이었어. 민서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거짓말이죠? 어머니가 그렇게 돈이 많을 리가. 등기부등본 확인해봐. 통장 내역 확인해봐. 다 진짜야.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태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10년 동안 제 돈으로 살았어요. 제 집에서 제 돈으로.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장이라고 믿었죠.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죠. 여보. 하지만 진실은 달라요. 저는 당신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어요. 태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서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민서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그 빛이 눈부셨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제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나도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민서를 돌아봤습니다. 너희가 날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고 싶었어.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10년 동안 너희는 날 무시했어. 대학도 못 나온 무식한 사람 취급했어. 경제관념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웃었어.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어.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었고 진짜 가장이었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거리며 시간을 알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파일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뒤를 돌아 서재로 걸어가며 뒤에서 민서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재 문을 닫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파란 하늘이 보였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은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단계 완료. 완전히 무너졌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어. 내일 사무실로 와.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안에 있던 무게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이 가벼웠고 숨이 편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이혼해요. 그리고 재산 분할 청구할 거예요. 일주일 만에 태욱이 처음으로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거실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를 쳐다봤습니다. 재산 분할이요? 당연하죠. 혼인기간 10년. 법적으로 반은 제 거예요. 태욱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일주일 전 제가 160억 재산을 공개한 이후 집안은 얼어붙었습니다. 태욱은 매일 밤늦게 들어왔고 민서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만 조심스럽게 제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물었지만 저는 대부분 혼자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태욱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셨어요. 제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이혼 절차를 밟으려고요. 태욱의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태욱과 변호사가 앉자 저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지우 씨.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혼인 기간 10년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강태욱 씨는 합당한 몫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몫이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총 자산 160억의 절반, 80억 원을 요구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태욱을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10년 동안 함께 산 부부인데 반은 제 거예요. 태욱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꺼내는 이 봉투의 무게가 오늘따라 유난히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열어보세요. 저는 봉투를 태욱 쪽으로 밀었습니다. 태욱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회사 계좌 이체 내역이에요. 3년 동안 총 12억 원이 당신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이건 횡령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맞아요. 횡령이에요.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 비밀 통장 사본이에요. 매달 회사 돈이 들어왔고 그 돈으로 민서 의대 등록금을 냈죠. 태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채 영수증이에요. 5억 원을 빌렸고 매달 이자 500만 원씩 갚고 있죠. 세 번째 서류를 펼치자 사채업자 이름과 금액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태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서와 당신의 대화도 녹음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빠, 빨리 그 사람 재산 파악해. 이혼하면 반은 우리 거잖아. 민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걱정 마. 어차피 여기 집도 내 명이고. 태욱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조금씩 빼돌렸으니까 눈치채기 힘들어.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태욱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태욱을 쳐다봤습니다. 강태욱 씨, 이건 심각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종이를 펼치자 회사 주식 증서가 나타났습니다. 당신 회사 주식 증서예요. 지분 7%. 소유자 박지우. 뭐라고요? 태욱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5년 전에 친구 명의로 우회 취득했어요. 현재 시가 15억 원. 저는 태욱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3년 동안 횡령한 회사. 저도 그 회사 주주예요. 태욱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당신은 제 회사에서 제 돈을 훔친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지우 씨가 주주라면 이건 단순 횡령이 아니라 배임까지 추가됩니다. 알고 있어요. 저는 봉투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검찰 고소장이에요. 어제 제출했어요. 뭐? 태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지우 씨,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심해요? 저는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제 재산을 노리고 횡령까지 한 사람이 누군데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참았어요. 가족이 되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태욱이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제발 고소장 취하해줘요. 내가 변호사 선임한 건 잘못이었어요. 태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취하는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요. 즉시 이혼 동의하세요. 재산 분할 청구하지 마세요. 위자료도 포기하세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횡령한 돈, 전액 회사에 돌려놓으세요. 태욱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12억을. 어떻게? 그건 당신 문제예요. 제게는 상관없어요.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검찰 조사 받으세요. 형사처벌까지 각오하시고요. 태욱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순간 민서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서가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민서야. 태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횡령했다고요? 검찰에 고소당했다고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민서야, 내 아빠는 3년 동안 회사 돈 12억을 횡령했어. 그 돈으로 내 의대 등록금을 냈어. 민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너도 알고 있었어. 녹음 파일에 다 나와 있어.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저는 핸드폰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아빠, 회사 일은 괜찮아요? 들키면 안 되는데. 민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도 공범이야, 민서야. 제 말에 민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빠, 어떡해요? 저 하버드 가야 하는데. 민서가 태욱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민서가 태욱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태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빠 혼자 해결하세요. 뭐? 태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의대 공부가 바빠요. 아빠 문제에 휘말릴 수 없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서야, 너마저.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저도 피해자예요. 민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욱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고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강태욱 씨. 저는 태욱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무시한 대가가 이거예요. 태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일까지 이혼 동의서에 서명하세요. 그럼 검찰 고소는 취하할게요.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는 제가 따로 알릴 거예요. 횡령 사실을요. 회사에까지? 당연하죠. 저는 주주니까요.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박지우 씨, 협의 가능하지 않을까요? 협의는 끝났어요. 강태욱 씨가 선택하세요. 저는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이혼 동의하거나 감옥 가거나.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만 똑딱거리며 시간을 알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태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요. 이혼 서류 준비하러요. 저는 구두를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는 호텔에서 지낼 거예요. 여보. 이 집 명의는 제 거니까 당신들이 나가셔야 하는데 일주일 유예 드릴게요. 제 말에 태욱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문을 열며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태욱, 굳게 닫힌 민서의 방문, 그리고 어두운 거실. 10년간 살았던 이 집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문을 닫고 복도로 걸어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끝났어. 10년간의 침묵이, 10년간의 인내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대신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사무실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청사진을 펼쳤습니다. 하얀 종이 위로 파란 선들이 그려져 있었고 그 선들이 하나의 건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박지우 건축사무소. 문 앞에 걸린 명패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곳이 낯설면서도 편안했습니다. 3개월 전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태욱은 모든 재산 분할 청구를 포기했고 저는 검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는 횡령 사실을 알렸고 태욱은 해고되었습니다. 형사 처벌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태욱은 회사와의 합의로 12억을 갚기로 했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는 현재 작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서는 의대를 계속 다니고 있지만 하버드 유학은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 번 찾아왔습니다. 2개월 전 민서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민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윈 얼굴, 그리고 예전의 오만함이 사라진 눈빛. 어머니. 민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과하러 왔어요. 민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못되게 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서야. 네. 너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나를 무시한 건 내 선택이었어. 그리고 그 결과도 내가 감당해야 해. 제 목소리는 차갑지는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쉬워.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진심인지 아니면 상황이 어려워서인지는 나도 알아.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가봐. 그리고 앞으로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 저는 다시 청사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한 달 전 준호가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저는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앉아. 저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앉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누나와 아빠가 어머니를 무시하는 걸 알았지만 막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준호야.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달랐어. 너는 항상 조심스럽게 나를 대했고 미안해하는 눈빛을 보였어.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용기가 없었던 거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준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안에 있던 응어리가 완전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저는 청사진을 다시 펼쳤습니다. 친환경 주택 설계 프로젝트. 한 달 전에 수주한 프로젝트였고 오늘 오후에 클라이언트와 미팅이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은희가 들어왔습니다. 바쁜데 방해하는 거 아니야? 은희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잠깐 쉬고 있었어. 저는 청사진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은희는 커피를 건네주며 옆에 앉았습니다. 어때? 요즘? 좋아. 정말 좋아. 제 대답에 은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이 아깝지 않아? 글쎄.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아깝긴 해. 하지만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무슨 뜻이야? 10년 동안 나는 많이 배웠어. 인내하는 법, 기다리는 법,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행동하는 법.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어. 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너는 강해. 정말 강해. 내가 옆에 있어서 가능했어. 고마워, 은희야.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있었고 낙엽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참, 다음 주에 MIT 동문회 있다며? 은희가 물었습니다. 응.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야. 떨려? 아니, 오히려 기대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내가 누구인지. 오후 3시 건축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기초공사만 시작된 상태였지만 청사진 속 건물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햇빛을 최대한 활용한 남향 구조, 자연 통풍 시스템, 그리고 친환경 소재. 제가 27살 때 꿈꿨던 건축 철학이 이제야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박 건축사님, 현장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네. 설계대로 진행하면 되죠? 네. 특히 남쪽 창문 위치는 정확하게 지켜주세요. 햇빛 각도가 중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현장을 천천히 걸으며 둘러봤습니다. 흙 냄새, 시멘트 냄새, 그리고 기계 소리. 10년 전에 떠나온 이 냄새와 소리가 이제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가방에서 청사진을 꺼내 펼쳤습니다. 파란 선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저는 그 선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내 인생의 설계도는 이제 내가 그린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10년 동안 다른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의 건축가였습니다. 저녁 무렵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가 놓여 있었고 이메일함에는 MIT 동문들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첫 면접 봤어요. 잘 본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 기억하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감사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했어, 준호야. 너는 잘할 거야.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은 제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내, 용기,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 이제 시작이야. 저는 책상 위의 청사진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도전, 새로운 인생. 모든 것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손에 펜을 쥐고 청사진 위로 새로운 선을 그었습니다. 하나의 선이 다른 선과 만나고 그 선들이 모여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이 모여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을. 하나하나의 선택이 모여 제 삶을 만들고 그 삶이 모여 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안은 밝았습니다. 책상 위의 스탠드가 청사진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선을 그어 나갔습니다. 10년간 멈춰있던 제 인생이 이제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가 설계한 대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 한 줄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